피의자 이기영, 나이는 31살이고요. 지금 나가는 바로 저 사진 속의 모습입니다. 많이 분노해서 저 모습 보고 진짜. 맞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어서 더 보는 사람들을 분노하고 또 경악하게 했는데요. 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또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이 씨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네. 다만 지금 공개된 사진은 현재의 모습이나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찍어둔 운전면허 사진입니다. 아니, 예전에 찍어둔 운전면허 사진, 지금 이기영이 알려진 게 31살이에요. 그러면 운전면허를 뭐 젊었을 때, 어릴 때, 뭐 20살쯤에 따따 치고, 그러면 저 한참 전 사진 지금 실물과 다를 수도 있잖아요. 다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마 제일 본인하고 안 닮은 걸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얼마 전에 9월 달이었나요?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 기억하시죠? 네. 전주환 실제 얼굴과 사진이 비슷하던가요? 제가 보기엔 그냥 다른 사람 같은데. 아, 그러네요. 맞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럴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저게 같은 사람. 아, 바로 이 모습에 진짜 너무 깜놀했잖아요, 진짜. 근데 지금 우리가 신상 공개라는 것 자체가 네. 지금 현재 모습을 공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게 그러네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상 공개 제도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머그샷이라고 하죠. 이제 체포가 되면 이 피의자의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촬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뭘 들고 찍는 그 미국 미드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공개하는 게 제일 최근의 모습이니까 당연히 그걸 공개해야 맞을 텐데 우리나라의 지금 신상 공개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 어머, 왜요? 당사자가 싫어요, 그럼 끝이에요. 어머, 진짜예요? 그러니까 피의자 인권도 중요한데 과연 이게 합당한가? 어머.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저게 조주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사진을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진짜.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가 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강제적으로 가장 최근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뒤에 이 주변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상속받았다라면서 자랑하듯 얘기하고 다녔다는 건데요. 이 범행 시기쯤에 이 집을 방문했던 점검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점검원에게 상속 유산이 많다. 그 돈으로 마포 공덕 쪽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나는 곧 이사 간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까지 그러게요. 그래서 네. 점검원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데 어떻게 일단 저렇게 즐겁게 말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네. 수상했다라면서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돈, 어마어마하다는 이 돈은 살해한 동거녀 이름으로 대출한 돈으로 알려졌죠. 두 번째 살인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경우에도 잠금 패턴을 알아내서 스마트폰 비대면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총 5,4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건데요. 네. 자기 돈도 아닌데 이기영의 씀씀이는 줄어들 줄을 몰랐습니다. 이 돈으로 고급 술집을 다니면서 비싼 양주를 마시고 600만 원 상당의 커플링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또 선물을 하려는지 자신의 집으로는 50만 원짜리 드레스까지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기영이 가로챈 돈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600만 원 상당의 커플링도 사고 50만 원짜리 무슨 드레스도 주문을 하고 한 걸 보면 좀 완전히 좀 다른 사람으로 제2의 삶을 좀 생각을 한 거 아닐까 하는 의심도 지금 되는데 근데 보니까 거짓말을 한두 개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 것 같은 게 동거녀 안부를 묻는 이 주변 사람들의 질문 여기에 또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점검원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한 번만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꽤 여러 차례 이 집을 방문해서 네. 그 집에 동거녀가 살고 있다는 것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면서 지금 사모님은 왜 안 보이냐라고 이기영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씨가 새로 지금 카페를 오픈해서 이태원에 정신이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동거녀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니까는 좀 이 씨가 회피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점검원의 말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거짓말을 계속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이 꼬리를 물었는데 이미 숨진 고인의 휴대전화를 계속 관리하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까지 바꿨다고 합니다. 아, 숨진 여자친구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고요? 맞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보이는 모습은 있었는데요. 앞서 택시기사를 살해한 직후에도 닷새 동안 유가족에게 본인인 척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치밀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 거짓말을 이렇게 좀 밥 먹듯이 하는 이런 것도 약간 뭐 정신병의 일종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문제가 생기는 게 만약 이기영이 진짜 사이코패스로 판명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네. 지금까지 이 씨가 해온 진술의 신뢰도가 좀 깨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동건이의 경우에는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술로 자백으로만 현재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진술의 신뢰도가 깨진다는 거는 네. 경찰 수사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그런 판단이 일단 성립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성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수사 과정 중에 뭐 지금 여러 가지 난맥상을 예견을 해야 되고 거짓말이라는 걸 전제할 때 뭐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집주인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피해자의 진술 밖에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재판까지 가가지고 피해자가 진술 번복을 해버리면은 네. 그러면은 사실 자백만으로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이코패스 검사의 경우에는 네. 본인이 거부를 하면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검사가 실제로 실시되는지 여부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장효미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패턴이 좀 있습니다. 시신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그리고 금품을 갈취하고 근데 이게 고의성이 있다면 뭐 형량이 좀 높아질 거다는 약간 상식적으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사이코패스라고 한다면 이 사이코패스인 것도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사이코패스인가 이 책정을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진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양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 지금 이기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발적으로 살인했다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권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형을 염두에 두고 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객관적인 정황이 정말 우발적인 살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네. 첫 번째 피해자, 두 번째 피해자 모두 살인을 한 이후에 이 대출을 일으키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또 카드를 아주 가감하게 썼습니다. 보통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서 이렇게 피해자의 어떤 유르모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게 부각되기가 굉장히 쉽기 그러네요. 때문에 동선이 노출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기도 했고 네. 그렇다면 애초에 돈을 목표로 어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여기에 방점을 좀 두고 수사기관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살인죄가 아니라 강도살인까지도 경찰은 좀 열어놓고 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이기영을 보면은 뭐 이 휴대전화 패턴을 알아서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기영의 행동 좀 갈수록 좀 소름 돋는다, 무섭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수아 기자, 죄송합니다. 이수아 기자. 네. 지금 보니까 가명도 썼어요. 네, 휴대전화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휴대전화마다 메신저가 설치돼 있었는데 네. 이 메신저 이름이 지금 이기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명 이형택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휴대전화로 연락해온 다른 인물들까지 모두 접촉해서 좀 생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이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열어주고 탐문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휴대전화를 이기영은 지금 직업도 없다고 알려졌거든요. 직업도 없는데 휴대전화가 여러 개고 심지어 가명까지 썼습니다. 왜인 걸까요? 아마 저 휴대전화가 자기 명이 아닌 게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포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자기가 이제 범죄 행위를 할 걸 미리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누구 연락할 때는 다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름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하고 숨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휴대전화를 통해서 모든 정체가 다 밝혀져요. 근데 그래서 아마 본인의 생각으로는 네. 아마 저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보고 가명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 이기영이가 한 행위를 보면 네. 뭐 전에 50대 뭐 동거녀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새로운 여자를 사귀잖아요. 네. 그럼 새로운 여자에게도 살인을 하고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600만 원짜리 커플링을 만들고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수법 자체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만약에 새로운 여자친구가 그 옷장에 있는 사체를 발견하지 않고 그대로 갔다고 한다면 이 여자친구도 다시 또 희생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행위를 할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신분 세탁 또는 네. 상대방과의 이 얘기를 할 때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 이런 여러 가지 휴대전화와 그다음에 이름까지 가명을 쓰면서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